캐나다와 미국이 무역 보복 관세를 전격 철회했다는 속보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환영하는 가운데 협상장에서는 충격적인 선언이 나왔어요. 이제 북미 공급망이면 충분하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필요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어요. 냉정하게 보면 맞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한국 기업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2008년에 당신들 자동차 공장이 모두 멈췄을 거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뒤져보니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났어요. 제 아버지가 바로 그때 그 혜택을 받은 당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왜 한국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스콧입니다. 미국계 통상 전문 변호사로 뉴욕의 세계적인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 북미 무역 협상 실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협상장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전 9시 토론토 협상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무거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보복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어요. 회의실 한편에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틈새 시장 플레이어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협상이 시작되자 캐나다 측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북미 간 관세 철회로 시장이 안정됐으니 이제 북미 공급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업체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도 이에 동조했어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작은 업체들과 일일이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이런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측에서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박상호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박상호 대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지난 수십 년간 위기 때마다 북미 경제를 뒷받침해온 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의 중소기업이 북미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상호 대표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 북미 자동차 업계가 거의 무너질 뻔했는데 그때 한국 부품업체들이 긴급 공급에 나서지 않았다면 공장 라인이 완전히 멈췄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료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대표들도 박상호 대표의 주장을 일축하는 분위기였어요. 캐나다 대표가 말했어요. 그런 과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은 북미 자체 공급망이 충분히 발달했으니 굳이 한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만 고려하면 당연한 결론이었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규모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니까요. 작은 업체들과 복잡하게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큰 업체들과 단순하게 거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박상호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국 부품업체가 언제 어느 미국 공장에 긴급 공급을 했는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점점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제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거든요. 통상 전문가로서 북미 경제사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점심 휴회 시간이 되자 저는 급히 사무실로 연락을 걸었어요. 박상호 대표가 언급한 사례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오후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 사무실의 리서치팀은 정말 유능했습니다.
1시간 만에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미 경제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실제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 협상이 재개되자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됐어요. 아침에 받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진짜 역할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미국 자동차 업계가 거의 붕괴 직전에 갔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당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같은 대형 업체들이 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는데 그때 한국의 중소부품 업체들이 긴급 공급에 나섰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당시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그 공장이 바로 한국 부품업체들의 도움을 받은 곳 중 하나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일자리를 잃을 뻔했다가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박상호 대표의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직장이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제야 그 뒤에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료를 더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2008년에만 도움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북미 경제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더라고요. 예를 들어 2010년 IT 대지진 당시에는 캐나다 구호물자 공급에 차질이 생겼는데 한국 업체들이 긴급 대체 공급을 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항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급망의 다양성 측면이었어요. 북미 대형 업체들은 효율성을 위해 공급처를 집중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마비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그런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박상호 대표가 오전에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아무도 모르게 틈새를 메운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정말 그 표현이 정확했던 거예요. 협상장에서 캐나다와 미국 대표들이 여전히 한국 배제안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들이 진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대표가 북미 자체 공급망으로 충분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걸 보면서 우려가 생겼어요. 과거 위기 상황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박상호 대표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회사 사장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수십 년간 국제 무역 현장에서 직접 뛰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분의 경험과 통찰력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박상호 대표가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북미와 상호 의존 관계를 구축해왔는지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계셨어요. 구체적인 날짜와 업체명, 거래 규모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한국 기업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었어요. 대기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력과 대응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북미 시장에서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북미 시장에서 역할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 실력을 키운 결과였던 거죠. 그런 배경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 대표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과거 이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배제안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이었어요. 오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국 배제를 관철시키려 했고, 한국 측은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반박했어요. 협상장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수석 대표가 강경하게 나왔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영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미국 대표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도 영내 조달 비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어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더욱 강화된 인식이었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전반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상호 대표는 이런 주장들을 차근차근 반박했어요. 공급망 다양성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한 지역에만 의존하면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논리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박상호 대표가 제시한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만약 북미 지역에 대규모 자연재해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어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북미 지역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았을 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 공급처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벌써 잊은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팬데믹 경험이야말로 해외 의존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크나 의료용품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자국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였어요. 양측의 논리가 모두 일리가 있어서 저도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변호사로서는 양쪽 주장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점점 박상호 대표의 말씀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캐나다 대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냉정한 숫자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교역 비중을 거론했습니다. 전체 북미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 강조했어요. 박상호 대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규모만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작지만 꼭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셨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자신의 회사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경험담이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야 할 상황에서도 북미 거래처들과의 약속만은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뢰와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였어요. 하지만 미국 대표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비즈니스는 합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과거의 관계보다는 미래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휴회가 선언됐어요.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봤어요. 휴회 시간 동안 저는 사무실 리서치팀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박상호 대표가 언급한 사례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 능력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1시간 후 받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 20년간 북미에서 발생한 주요 공급 차질 상황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들의 대체 공급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응 속도와 품질 면에서도 우수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였습니다. 일본 부품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북미 자동차 업계에 큰 공급 차질이 생겼는데 그때 한국 업체들이 불과 2주 만에 대체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기업들만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구조와 달리 유연한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빠른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했던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기술 혁신 측면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기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혁신 능력이 북미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였어요.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을 단순히 작은 공급업체로 보는 시각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민첩성과 혁신성은 북미 경제에 꼭 필요한 요소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개인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디트로이트 공장이 2008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한국 부품업체들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았거든요. 당시 제 아버지는 해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결국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긴급 부품 공급을 해주면서 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협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한국 기업들의 도움을 받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었어요. 협상이 재개되자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됐어요. 박상호 대표의 주장이 결코 과장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대표들이 여전히 한국 배제를 주장했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과거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피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박상호 대표가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확신과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자료가 뒷받침되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측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나서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더 확실한 근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을 완전히 바꿀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캐나다 대표가 최후 통첩을 던진 거였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캐나다 대표의 최후 통첩은 협상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대표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박상호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제가 확인한 자료들을 공개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대표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던 제가 갑자기 나서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통상 전문 변호사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라고 강조했어요. 먼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북미 자동차 업계가 부품 공급 차질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국 업체들이 긴급 공급에 나선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 한국의 3개 부품업체로부터 긴급 공급을 받아서 디트로이트와 오하이오 공장의 가동 중단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였고 크라이슬러 역시 한국 업체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바로 그때 그 혜택을 받은 당사자라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었을 거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캐나다와 미국 대표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른 사례들도 제시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부품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북미 공급망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 그때도 한국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체 공급을 해줬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미래에도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지정학적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파트너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급망 안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지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이라고 말했어요. 박상호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혼자서 주장해온 내용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캐나다 대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거 사례들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북미 자체 역량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됐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북미 지역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마스크 하나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서 아시아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을 상기시켰어요. 미국 대표도 점차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시한 데이터들이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특히 자동차 업계 관련 자료들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때 박상호 대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기존 제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박상호 대표가 제시한 혁신 사례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디젤 엔진에 대한 불신이 커졌을 때 한국의 한 부품업체가 새로운 친환경 엔진 부품을 개발해서 북미 시장에 공급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덕분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환경 규제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였습니다. 테슬라가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한국 기업들이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서 공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북미 전기차 시장의 상당 부분이 한국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였던 거죠. 미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런 혁신 능력이 정말 지속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거였죠. 박상호 대표는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한국의 혁신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결과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개인적 경험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지만 그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더 강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핵심 기술진만은 끝까지 지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해서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가가 아니라 진정한 비전을 갖고 있는 리더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겠죠. 캐나다 대표도 점차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완고하게 거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 대표의 진정성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공급 차질 상황들과 그때마다 한국이 보여준 대응 사례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였어요. 그 표를 보면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여줬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였어요. 미국 대표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사실들이 많다고 인정하더라고요.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만약 한국이 빠진다면 우리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지만 위기 때마다 자리를 지킨 건 바로 그들이었다고 강조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제가 제시한 데이터와 논리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듣게 된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캐나다 대표의 고백은 협상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까지 강경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진솔한 마음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이 협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 기업들의 일관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단순히 계약상 의무만 이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나 자연재해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어요. 박상호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식 비즈니스 문화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서구식 계약 문화에서는 명시된 조건만 지키면 되지만 한국에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미국 대표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문화적 특성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장점을 가져다 주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것까지 해주는 게 정말 지속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박상호 대표는 구체적인 사례로 답변하셨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북미 기업들이 한국 업체들에게 대금 지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이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국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북미 파트너들을 지켜준 덕분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손실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상생이구나 싶었거든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파트너를 배제하려 했다는 게 부끄럽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파트너십을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박상호 대표는 기뻐하면서도 신중하게 답변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언제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 대표도 입장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효율성만 고려했는데 이제 보니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 지역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여러 곳에 두는 게 낫겠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한 결과였거든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로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협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한국을 배제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협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협상이 타결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국이 배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됐다는 소식이 발표됐어요. 저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배제를 지지하던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협상 테이블의 작은 참가자가 아니라 위기를 막아낸 숨은 주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도 많은 걸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2008년 위기 때 한국 기업들의 도움을 받았던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때까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상호 대표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저 같은 분이 있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박상호 대표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을 한번 방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가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정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해 줬어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올바른 결론을 도출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새로운 포지션을 제안받았어요.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한미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박상호 대표가 직접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그분의 안내로 여러 한국 기업들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기술력이었어요. 작은 회사들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과 책임감도 대단했습니다. 왜 위기 때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배가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 배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끝내 길을 찾아내는 놀라운 저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미 경제 협력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더 많은 미국 기업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니까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든든한 나라. 위기 때마다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파트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나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